벌써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한철 소장님의 그런 말씀에 헌재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어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오늘부터 8인 체제로 돌아갑니다. 박한철 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떠나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3월 13일까지는 탄핵 심판을 결론 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2말 3초,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에는 결론이 나올 거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박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할 가능성입니다. 오늘 대리인단이 입장 내놓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 변호인이 없어도 심판은 계속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멈추는 건지 헌법재판소 8인 체제 속에서 짚어봐야 할 변수들, 쟁점들 꼼꼼히 살펴보죠.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대현 재판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이 되셨고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거죠? 예. 오늘부터 헌법재판관 8명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보세요? 재판관이 9명일 때는 대통령 측에서 반대표 4표를 확보해야 탄핵 기각을 받을 수 있는데 8명일 때는 이제 3명 반대표 3표만 얻으면 이제 탄핵 기각을 받을 수가 있게 됐죠. 그러니까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가결시킬 때는 제적의 3분의 2였던 거 그거하고 헷갈리세요. 헌법재판소에는 남아있는 인원의 3분의 2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6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탄핵 결정을 할 때에는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원이 9인일 때 하고 8인일 때 하고 7인일 때 하고는 아주 변수가 달라지죠. 그렇죠. 9인일 때도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 7인일 때도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9인일 때는 4명이 반대표를 던져야 탄핵이 기각됐던 것이 7인일 때는 단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3월 13일까지인데 이때까지 심판 결론 나지 않으면 그냥 7인인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그게 이제 변수죠. 지금 일부 헌법학자들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권한대행은 저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고 지금 하니까 황교안 대행 그런 입장에 의하면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에는 후임자 없이 7인 체제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7인 체제로 가게 되면 대통령 측에서는 2사람 반대표만 얻으면 탄핵 기각받을 수가 있게 되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3월 13일 이후에 7인 체제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게 되겠죠. 원할 수밖에 없는. 이럴 경우에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헌법은 6인 이상 찬성을 얻으라고 그랬는데 그건 9명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요. 그런데 이게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 임명이 안 돼서 공석이 생기게 되면 헌법이 뜻이 왜곡되죠. 9인일 때 6명이면 3분의 2인데 7인일 때 6명이면 86%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곡되지 않게 그게 어느 쪽 결론이든 왜곡되지 않게 최대한 8인일 때 적어도 8인일 땐 돼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이런 와중에 박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총사퇴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명분은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이 시한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두고 공정성 시비를 들고 있어요. 이르면 오늘 이제 10차 변론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총사퇴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웃으세요 재판관님? 그러겠죠. 어이가 없어서 웃으십니까? 그게 전략이죠. 그게 전략이다. 3월 13일 이후까지 끌고 갈 전략이겠죠. 아니 근데 대통령 변호사들이 사퇴한다고 해서 심판 못 하나요? 그게 견해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건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출석하면 재판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피청구인도 사인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변론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견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헌법재판소법을 찾아보니까 25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수행하지 못한다. 예. 당사자인 사인, 예. 사사로운 개인, 사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인데 예. 대통령을 사인으로 볼 것이냐 국가기관으로 볼 것이냐. 재판관님은 예.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세요? 탄핵 심판 절차 피청구인으로 된 사람은 사인이죠. 아니 3부 요인 중에 하나고 사사로운 개인이라고 보기에는 거의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게 그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거나 무슨 때는 국가기관인데 탄핵 절차는 그 징계 절차의 대상자거든요. 공무원 신분에 불과하고 사인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인이지 어떤 기관,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인 기관이 아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 강제주의, 변호사 없이는 심판받을 수 없다라는 이 25조에 걸린다 이 말씀이세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징계 절차에서는 또 징계 받는 사람이 변명할 기회도 줘야 되기 때문에 예. 본인이 변론을 제안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준용되기 때문에 음흠. 형사 피고인처럼 본인이 변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좀 충돌되지 않나요? 변호사 강제주의라는 게 좀 있는데. 충돌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변호사 강제주의라는 게 있는데 또 본인이 스스로 방어할 수도 있는 것도 있다. 이거는 뭐 좀 다른 얘기 같은데. 예. 그건 뭐 하여튼 저 법리적으로 어려운 문제니까요. 넘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지금 이 해석이 조금 분분할 수 있는 예, 부분이군요.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논란이 되면 시간이 더 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조대현 재판관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사인으로 본다. 사인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의 국선 변호인 규정을 준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그때까지는 멈춰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군요. 법리적으로 볼 때. 예. 국선 변호인 진행하더라도 예.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이 사선 변호인사 선임하면 또 바뀌죠. 사선 변호사 선임하면 국선 대리인 선정한 것은 효력이 없어지니까. 예. 아, 이게 복잡한 문제군요, 정말. 그러니까 3월 13일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굳이 변호사를 사퇴시키고 누구를 추가했다, 뺐다, 왜 이렇게 지연 작전을 쓰려는 걸까요? 아니, 8인 체제보다 7인 체제가 유리하니까요. 유리하니까. 그 얘기는 예. 9인 체제일 때도 탄핵 기각될 거라는 자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승산이 있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좀 승산이 없는, 자신감이 부족한 걸까요? 아,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아하. 9인 체제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보면 대통령 권한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빨리 판결 받으려고 하겠죠. 예. 아마 지금 7인 체제로 가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미루겠죠. 자꾸 미루는. 자신이 없어서, 승산이 없어서 이런 지연 전략이 나오는 거다. 만약 심판이 늦춰진다면 이런저런 지연 전략에 의해서 맥시멈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아마 7인 체제로 가면 더 이상 지연 작전 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요? 2명의 반대표만 확보하면 되고 그 상황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숫자가 줄어들면 재판이 아예 성립이 안 불가능하게 되니까. 됩니다. 그렇죠. 한 명이라도 빠지면. 갑자기 그 생각도 드네요. 7인 체제이다가 한 사람이 뭔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피치 못하게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버리면. 그러면 재판이 아예 올 스톱되죠. 허허, 그렇군요. 탄핵 심판은 6개월 안에 마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안에는 그럼 이렇든 저렇든 되겠군요, 되긴. 그런데 만약에 7인 체제도 무너져 버리면 그 규정도 지킬 수가 없죠. 7명이 남았는데 한 사람이 어떤 유고 상태가 발생해서 네. 6인 체제가 돼버리면 아예 심판 자체가 성립 안 되는. 불안하고 6개월 규정도 지킬 수가 없게 되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핵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후임자 선임될 때까지 정지되죠. 무기한 정지. 예. 7명 채워질 때까지. 아, 7명 후임은 채워질 이제 심판할 때까지. 수 있으니까. 그럼 네, 대통령이 지금 직무를 할 수 없고 임명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그럼 그건 계속 가는 건가요? 그렇죠.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보면 그건 해결책이 없죠.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그 황교안 총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없다 논란이 분분하더군요. 나경원 의원은 어제 할 수 있다 하도록 해줘야 된다 또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예.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한다고 보세요. 헌법재판소법에 그 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규정한 의무고요. 예. 그 의무는 권한대행도 이행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권한대행이 후임자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위반하는 거죠. 근데 황교안 총리,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그게 더 유리한 겁니까? 후임자 임명하지 않는 게 지금 대통령 측이 결국 유리한 결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황교안 총리라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래도 가까우니까 또 유리한 사람을 거기다가 임명할 수도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도 가능한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숫자 두는 것이 더 확실하죠. 그게 더 확실한 것. 알겠습니다. 아, 참 상황이 복잡합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더 복잡해지는데 마지막으로 조 재판관님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신속하게 나는 게 맞다고 보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은 헌정질서가 일부 마비된 상태거든요. 마비된 상태. 이걸 빨리 회복시켜야죠. 그렇죠. 예. 지연 전략을 쓰는 건 저는 대통령이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어느 쪽이 됐든 빨리 결론 내고 이 지금 국정 마비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연 전략을 대통령이 쓴다는 게 이게 지금 국익에 부합하는 건가요? 지금 파면 안 나가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익보다 사익입니까 그럼? 그게 국익에 맞다고 생각하겠죠. 아, 내가 파면당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겠죠.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까지 조대연 전 헌법재판관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대연 전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탄핵 심판은 멈추게 될 거라는 조대연 전 헌법재판관 주장은 여러분 일부에서 확인하셨죠. 이렇게 되면 국회 측의 탄핵소추위원들 생각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범계 탄핵소추위원 직접 연결을 해보죠. 아,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헌법재판관이 9명 있는 거, 9명 중에 이제 6명 네. 표 얻는 거 하고 7명 중에 6명 표 얻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는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일부에서. 네네. 그러니까 한 명 빼고 몰표를 얻는다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 거죠. 6명은 뭐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7명이 의사정족수인데요. 지금 이제 한 분이 이제 헌재 소장이 임기를 마침으로써 7분이, 이제 8분이 되셨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정미 재판관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 뒤로 탄핵 결정이 미뤄지게 되면 예. 7분이 되는 거고 예. 그 중에 뭐 한두 분이라도 평의에 뭐 개인상의 어떤 신상의 이유를 들어서 평의에 참가하지 않거나 사임하게 되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예 성립조차가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심판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는 그런 상황. 예, 그렇습니다. 박한철 소장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7명으로 줄어들 경우에는 표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은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이건 단순히 인원이 적어서의 의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나하고나 박한철 소장하고 이정미 재판관까지 9명 전체 있을 때, 그러니까 완전체일 때 나올 심판 결과하고 7명으로 비정상이 되면서 나올 심판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금 박 소장은 우려한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심판 결과란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탄핵 심판의 증거들은 명백합니다. 통상적인 보통의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저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명키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재판관 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조심스러운 어떤 예견이랄까? 예. 적어도 6명 이상의 탄핵 심판에 필요한 수는 확보된 듯 하지만 그러나 한두 명 정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완곡한 예견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그렇죠.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7명이 됐고요. 만약 7명이 돼서 그중에 2명만 3월 반대표 13일 던지면 이후에요. 그렇죠. 네. 2명만 반대표 던지면 탄핵이 기각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박한철 반대표거나 소장은 안 나오거나 그만두거나 예, 왜곡이란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 측은 지금 이제 7명인 상황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정미 재판관 그만두는 그날까지 넘기기를 계속 바라다 보니까 이런저런 네. 지연 전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제 아침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은 오늘 그러니까 2월 1일 박 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전원 사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거다. 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데 네, 그렇습니다. 예. 오후에 전혀 다른 또 속보가 나왔어요. 변호인 네. 한 명을 추가 선임했다. 네네. 박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저는 추가 선임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고요. 어떠한 그 뭐 개인적인 특징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원 사퇴의 프레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시점은 언제냐? 오늘 오늘 유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진 불이 아닌 게 2월 14일 혹은 16일. 예. 지금 헌재가 증인신문 기일로 잡혀놓은 마지막 기일이 2월 9일인데 그렇죠. 추가 신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2월 14일 아니면 16일입니다. 예. 이때에 적어도 2월 9일에 현재까지 채택된 증인을 놓고 보면 예.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의 신문을 마치고 그 두 신문을 마치고 저는 2월 14일, 16일을 겨냥한 전원 사퇴의 카드를 뽑아둘 수도 있다. 여전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일단 14일까지 쓸 수 있는 것까지 다 쓰고 그 14일 날 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은 유리하니까 다 쓰고 다 신문을 마치고 14일 날 전원 사퇴 카드는 아직 남아있는 카드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경우 만약 네.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다 사퇴했어요. 이럴 경우에 심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에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네. 대통령을 사인으로 이분은 해석을 하세요. 맞습니다. 그것이.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지만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된다. 요거에 의해서 심판은 멈출 거다라는 게 그분 판단인데 박범계 의원은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에 모든 심판의 사인, 즉 민간인 사인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인에게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하는 것, 채택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 전항인 25조 2항에는 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임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기관이면 선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인, 개인이면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25조 2항의 국가기관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자죠. 최고의 국가기관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에게 변호사 강제주의 25조 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제 해석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제 헌법재판관인 조대현 재판관은 행정쟁의를 하는 그런 기관을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지 탄핵심판대 안에 선 공무원은 그 개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인이다. 이렇게 보시던데요. 네, 굉장히 어려운 논리신데요. 만약 적어도 그러한 부분들이 설령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처음부터 대통령 측의 대리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대리인 수를 가지고 9차 변론, 10차, 11차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는 상황 이후에 탄핵 지연을 위한 술책으로서 전원 사퇴라는 카드를 쓴다면 그것은 25조 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헌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하,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이라는 게 뻔히 보이니까 10차까지 변론 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회가 보장돼 있는데 지금 물러나는 거니까 그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고 박 대통령이 쓸 카드가 변호인 일괄 사퇴 말고 또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오겠다라고 선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증인으로 안 나오겠다고 이미 밝힌 거 아닙니까? 네, 아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는 시점은 3월 13일 전 결정입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2월 말 중에는 2월 한 24일 이즈음에는 결심, 즉 변론 종결을 해야 되는데 평일하는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최소한 2월 12일, 14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달 말경에 2월 말경에 내가 나가겠다. 나에게 기회를 달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버리면 마치 이것이 탄핵 심판이 일종의 장난처럼 돼버리는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박 의원님. 14일 날 종결이 되는데 그때쯤 돼서 박 대통령이 나 증인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기회를 줘야 돼요? 나 나가겠다. 기회를 그냥 막 줘야 되는 겁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마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핵 지연의 아주 최고의 책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헌재는 자기 중심을 갖고 국정을 정상화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좀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이거 받아들이고 안 들이고는 그러면은 그냥 헌재 맘이에요? 물론입니다. 재판은 헌재가 하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헌재는 적어도 오늘부터 적어도
앞으로의 몇 차례 예정되어 있는 변론기 2월 9일까지 예.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구를 해야 된다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출석하려면 이 시간 안에 출석해라. 그 다음엔 기회 안 준다. 아예 미리 얘기해 버리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황교안 총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논란이에요. 앞서서 조대현 재판관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박 대통령에겐 불리한 것이다. 한 명의 불확실성이 더 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오늘은 이제 조 재판관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른데요. 그러네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헌법재판관은 헌법기관인데 예.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일종의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임명권입니다. 예. 그런데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냐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장관, 즉 조각권이 인정되느냐 여부와 관련해서 다수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부 내에 장관 임명권도 다수설이 부인을 하는데 예. 헌법재판관이라는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그 자리에 임명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명권자는 없다. 근데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재판관 수가 한 명이라도 적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임명 안 하는 게 더 유리하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들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 이 대법원장 지명 카드인데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임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박한철 소장 임명. 소장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두 경우를 좀 나눠봐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한철 소장권은 이제 대통령 임명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는 뭐 아니라고 보시는 황교안 거고요. 대행의 권한 범위 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정미 재판관에 관해서 대법원장 지명 문제가 있고 그 뒤에 황교안 총리 대행 권한 대행에 의한 임명 문제가 있는데 둘 다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안 된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 이 문제가 자칫 예. 20일 내에 인사청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월 13일 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임명을 해서 그 뒤로 충실한 심리를 하자는 식의 논리를 피게 된다면 3월 13일 전 결정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니까 꼼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뭐 김재명님 외에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세요. 지금 핵심은 국정을 정상화해서 조속히 대선을 치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정상화 결론이 어느 쪽이 우리가 뭐 결론이 어느 쪽이다라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쪽이 됐든 빨리 이 마비된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들의 맞습니다. 뜻일 텐데 그것이 또 박한철 소장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10차 변론 있습니다. 9차 변론까지 마지막으로 평가를 해주신다면 국정농단에 심지어 인사농단 더 나가서 지금 미얀마 대사를 충성서약을 받고 면접을 해서 임명을 하고 대통령이 개입한 흔적 심지어 이권까지 인사농단의 이권 개입까지 흔적들이 나왔습니다. 예. 명백하게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재의 심판은 정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통령 측의 지연책만 저는 헌재가 중심을 갖고 원칙을 천명을 하면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거 예. 그거하고 헷갈리세요. 헌법재판소에는 남아있는 인원의 3분의 2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6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탄핵 결정을 할 때에는 예.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총원이 9인일 때 하고 8인일 때 하고 7인일 때 하고는 아주 변수가 달라지죠. 그렇죠. 9인일 때도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 예. 7인일 때도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니까 예.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9인일 때는 4명이 반대표를 던져야 탄핵이 기각됐던 것이 예, 7인일 때는 단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예.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3월 13일까지인데 예. 이때까지 심판 결론 나지 않으면 그냥 7인인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그게 이제 변수죠. 지금 일부 헌법학자들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권한대행은 저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고 지금 하니까 황교안 대행. 예. 그런 입장에 의하면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에는 후임자 없이
7인 체제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7인 체제로 가게 되면 대통령 측에서는 두 사람 반대표만 얻으면 예. 탄핵 기각받을 수가 있게 되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3월 13일 이후에 7인 체제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게 되겠죠. 원할 수밖에 없는. 이럴 경우에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헌법은 6인 이상 찬성을 얻으라고 그랬는데 예. 그건 9명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요. 음흠. 그런데 이게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 임명이 안 돼서 공석이 생기게 되면 예. 헌법이 뜻이 왜곡되죠. 9인일 때 6명이면 3분의 2인데 음흠. 7인일 때 6명이면 86%가 되거든요. 그렇죠. 유인 체제일 때도 탄핵 기각될 거라는 자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승산이 있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좀 승산이 없는, 자신감이 부족한 걸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아하. 9인 체제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보면 대통령 권한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빨리 판결 받으려고 하겠죠. 예. 아마 지금 7인 체제로 가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미루겠죠. 자꾸 미루는. 자신이 없어서, 승산이 없어서 이런 지연 전략이 나오는 거다. 만약 심판이 늦춰진다면 이런저런 지연 전략에 의해서 맥시멈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아마 7인 체제로 가면 더 이상 지연 작전 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요? 2명이 반대표만 확보하면 되고 그 상황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숫자가 줄어들면 재판이 아예 성립이 안 되고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죠. 한 명이라도 빠지면. 갑자기 그 생각도 드네요. 7인 체제이다가 한 사람이 뭔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피치 못하게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버리면. 그러면 재판이 아예 올 스톱되죠. 허허, 그렇군요. 탄핵 심판은 6개월 안에 마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안에는 그럼 이렇든 저렇든 되겠군요. 되긴. 그런데 만약에 7인 체제도 무너져 버리면 그 규정도 지킬 수가 없죠. 7명이 남았는데 한 사람이 어떤 유고 상태가 발생해서 네. 6인 체제가 돼버리면 아예 심판 자체가 성립 안 되는. 불안하고 6개월 규정도 지킬 수가 없게 되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핵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후임자 선임될 때까지 정지되죠. 무기한 정지. 예. 7명 채워질 때까지. 7명 채워질 할 때까지. 수 있으니까. 그럼 네, 대통령이 지금 직무를 할 수 없고 임명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그럼 그건 계속 가는 건가요? 그렇죠.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보면 그건 해결책이 없죠.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여러분 지금 만나고. 벌써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한철 소장님의 그런 말씀에 헌재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어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오늘부터 8인 체제로 돌아갑니다. 박한철 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떠나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3월 13일까지는 탄핵 심판을 결론 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2말 3초,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에는 결론이 나올 거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박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할 가능성입니다. 오늘 대리인단이 입장 내놓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 변호인이 없어도 심판은 계속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멈추는 건지. 예, 헌법재판소 8인 체제 속에서 짚어봐야 할 변수들, 쟁점들 꼼꼼히 살펴보죠.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대현 재판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이 되셨고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거죠? 예. 오늘부터 헌법재판관 8명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보세요? 재판관이 9명일 때는 대통령 측에서 반대표 4표를 확보해야 탄핵 기각을 받을 수 있는데 8명일 때는 이제 3명 반대표 3표만 얻으면 이제 탄핵 기각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가결시킬 때는 제적의 3분의 2였. 4인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가진 4인이지 어떤 기관,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인 기관이 아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 강제주의, 변호사 없이는 심판받을 수 없다라는 이 25조에 걸린다 이 말씀이세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징계 절차에서는 또 징계 받는 사람이 변명할 기회도 줘야 되기 때문에 예. 본인이 변론을 제안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준용되기 때문에 음흠. 형사 피고인처럼 본인이 변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좀 충돌되지 않나요? 변호사 강제주의라는 게 좀 있는데. 충돌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변호사 강제주의라는 게 있는데 또 본인이 스스로 방어할 수도 있는 것도 있다. 이거는 뭐 좀 다른 얘기 같은데. 예. 그건 뭐 하여튼 법리적으로 어려운 문제니까요. 넘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지금 이 해석이 조금 분분할 수 있는 예, 부분이군요.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논란이 되면 시간이 더 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조대현 재판관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사인으로 본다. 사인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의 국선 변호인 규정을 준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그때까지는 멈춰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군요. 법리적으로 볼 때. 예. 국선 변호인 진행하더라도 예.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이 사선 변호인사 선임하면 또 바뀌죠. 사선 변호사 선임하면 국선 대리인 선정한 것은 효력이 없어지니까. 예, 예. 아, 이게 복잡한 문제군요, 정말. 그러니까 3월 13일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굳이 변호사를 사퇴시키고 누구를 추가했다, 뺐다, 왜 이렇게 지연 작전을 쓰려는 걸까요? 아니, 8인 체제보다 7인 체제가 유리하니까요. 유리하니까. 그 얘기는 예. 그래서 왜곡되지 않게, 그게 어느 쪽 결론이든 왜곡되지 않게 예. 최대한 8인일 때, 적어도 8인일 땐 돼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예. 이런 와중에 박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총사퇴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명분은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이 시한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두고 공정성 시비를 들고 있어요. 이게 이르면 오늘 이제 10차 변론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총사퇴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 예. 왜 웃으세요, 재판관님? 그러겠죠. 어이가 없어서 웃으십니까? 그게 전략이죠. 그게 전략이다. 3월 13일 이후까지 끌고 갈 전략이겠죠. 아니 근데 대통령 변호사들이 사퇴한다고 해서 심판 못 하나요? 그게 견해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건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예. 피청구인이 출석하면 재판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예. 피청구인도 사인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변론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견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헌법재판소법을 찾아보니까 25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수행하지 못한다. 예. 당사자인 사인, 예. 사사로운 개인, 사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인데 예. 대통령을 사인으로 볼 것이냐 국가기관으로 볼 것이냐. 재판관님은 예.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세요? 탄핵 심판 절차 피청구인으로 된 사람은 사인이죠. 아니 3부 요인 중에 하나고 사사로운 개인이라고 보기에는 거의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게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거나 무슨 때는 국가기관인데 탄핵 절차는 징계 절차의 대상자거든요. 공무원 신분에 불과하고